네, 지난 6월 19일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부산의 고리 1호기가 영구 정비되었습니다. 뒤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을 선언하며 신고리 5,6호기의 백지화를 두고 시민 공론화 과정을 밟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10월 말이면 이 공론화 과정도 끝이 납니다. 관련해서 8월 29일 MBC 100분 토론에서요. 원전의 운명은 이라는 주제로 탈핵에 대해 논했습니다. 이날 토론에서는 단순 팩트에 대해서도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너무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서 지켜보는 사람으로서는 엄청나게 혼란스러웠는데요. 오늘 단호박 토크에서는요, 그 프로에서 나온 원자력 전문가님, 그리고 그 프로에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하나하나씩 짚어보면서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윤순진 교수님이십니다. 혹시 얼마 전에 방영되었었던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될 100분 토론의 원전의 운명은 혹시 보셨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한번 교수님을 모시고 어떤 게 환경적으로 사실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닌지 뭐 이런 것들 한번 밝혀보려고 합니다.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세슘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슘이 우리가 핵실험에서 나온 세슘들입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핵폭탄이 2,000개가 터졌습니다.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에 그 핵폭탄에서 나온 세슘이 지구상에 골고루 다 퍼져 있기 때문에 미량의 세슘들이 바닷물에서 다 나옵니다. 거기에 비해서 체르노빌, 후쿠시마 다 합해도 10분의 1이 안 됩니다. 사실 이런 게 다 인위적인 방사성 물질이죠. 그런 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실 자체가 사실 핵무기 개발에 의한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핵발전의 뿌리가 핵무기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핵폭탄 실험을 통해서 많은 세슘이 났기 때문에 뭐 그 뒤에 발생하는 원전 사고, 핵발전 사고로 인한 세슘은 뭐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심각성에 심각성을 더한 것이지 과거에 많은 게 있었다고 해서 그래서 새로 추가되는 게 적다고 해서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다. 이건 아니죠. 특히 이제 핵폭탄 실험과 달리 핵발전소에서 그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슘의 양이 양으로는 적다 하더라도 발생하는 지역 자체가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곳이 아니거든요. 핵폭탄 실험은 그나마 뭐 사막에 가서 한다든지 그러니까 양은 더 엄청날지 모르지만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됐다면 체르노빌의 30km 이내에 사람이 살지 않죠. 지금도 후쿠시마 사고 같은 경우에도 30k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나가서 살고 뭐 정부는 계속 들어와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안전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 조건 추가하는 게 문제가 안 된다면 그분들 살아야죠. 거기에 계속.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양도 문제가 되지만 존재하지 않았던 걸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문제일 뿐더러 원전 사고 자체는 사람들의 삶과 보다 밀접한 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되는 양 자체의 과다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고의 규모가 크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그거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건 문제가 안 된다. 그럼 굉장히 문제를 제대로 보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자연계에서 방사선은 끊임없이 나온다. 끊임없이 노출되고 심지어 어떤 분들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일본에서 후쿠시마 사고가 있었지만 한국의 어떤 지역에 가보면 거기 방사선이 더 높다. 그러니까 사실 자연계에서의 방사선을 걱정해야지 그 사고는 별로 걱정할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만약에 자연계에서 정말 방사선이 그렇게 나와서 우리 건강에 영향을 심각하게 미친다면 그 자체로도 심각한 건데 그게 인위적인 방사선을 더한다? 안 되죠. 방사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DNA 나성 구조를 잘라버릴 수 있고요. 그래서 암과 같은 그런 병을 유발하고 또 이게 유전자 자체를 변형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에 대한 노출은 되도록이면 안 되는 게 좋죠.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자라는 어린이라든지 또 아직 체세포가 온전하게 그
체격이 온전하게 갖춰지지 않은 태아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방사선에 노출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병 진료를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을 때도 어린아이라든지 그러니까 몇 세 이하 그다음에 또 임산부는 그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사실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도 그걸 찍으면 우리 몸에 피해를 입혀요. 하지만 그런 어떤 비용보다는 피해보다는 우리가 그걸 발견해서 병을 치료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편익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내가 노출되는 게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노출이 안 돼야 되겠죠. 근데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전기를 생산해서 주고 이런 편익이 있죠. 네. 하지만 그 편익이라는 게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에 비해서 적다는 거예요. 특히 그 편익은 지금 세대가 누리고 비용은 후세대가 지불해야 된다면 너무나 정의롭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은 거죠. 또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정말 유일한 방법이다. 네. 그렇게 되면 아마 편익이 더 커지겠죠. 하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이 아닌 거죠. 우리는 대안이 있는데 유일하지 않은 그 방법을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위험을 감내해가면서까지 채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핵발전소의 문제는 물론 가동될 때도 있지만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이 사용 후 핵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분 나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 미사일에 견디는 그런 용기입니다. 이렇게 두면서 300년이 지나면 우려하셨던 세슘, 스트론튬 그것들 다 사라집니다. 반감기가 30년이니까요. 그러고 난 뒤에는 이런 용기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문제인 거고요. 플루토늄은 26,000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플루토늄과 우라늄은 예. 연료기 때문에 그 미량은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거고요. 1%니까 방사성 핵종은 굉장히 다양해요, 종류가.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뭐 세슘과 스트론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사성 핵종에 따라서 반감기가 다 다릅니다. 반감기를 지나면은 그 방사능 핵종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독성이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세슘이 30년 간다 하더라도 이게 자연계나 인간의 건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100년은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년 이상. 그러니까 이게 독성의 반이 줄어들고 그 독성의 또 반이 줄어들고 반이 줄어들고 이런 거죠. 그래서 플루토늄 같은 경우는 몇만 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안에 방사성 핵종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게 사라졌다고 해결됐다고 해서 그 전체가 왜냐면 사용 해결료는 그 전체 방사성 핵종을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 전체가 해결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계속해서 반감기를 지나서 전혀 이제 자연계나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까지 이르르는데 최소한 10만 년 이상 걸린다는 거죠. 그것만 10만 년이 걸린다. 예, 어떤 10만 년 분들은 가는 게 요새는 아니네요. 30만 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가 세계적으로 길다고 표현을 하죠. 물론 우리가 뭐 4대 문명 발상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이 이제 수립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역사를 이야기할 때 반만 년의 역사다. 근데 사실은 반만 년이 안 돼요. 그런 시간의 20배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도대체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는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전 토론 중에 처음 듣는 거였는데 지금 사용 후 해결료 문제가 나왔는데요. 아까 뭐 16,000톤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것이 우리가 40년간 원자력 발전을 해서 나온 결과가 16,000톤입니다. 그리고 그 16,000톤을 만약에 석탄 발전으로 그만큼의 발전을 했다 그러면 석탄회는 얼마큼 생겼을 것인가? 2억 2천만 톤 정도 생겼을 것입니다. 석탄은 얼마만큼 들어갔을 것이냐? 그러면 한 12억 톤쯤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인 9억 8천만 톤은 공기중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들이 산소랑 결합돼가지고 보면은 한 36억 톤 정도가 이산화탄소가 공기중으로 배출됩니다. 그러면 석탄 제 2억 2천만 톤과 사용 후 해결료 16,000톤을 비교해보고 어떤 쪽을 택할 것인가를 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 양을 가지고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독성을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근데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 해결료는 아까 우리 계속 얘기한 것 같은 너무나 반감기가 긴 독성을 지닌 방사성 핵종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의 문제가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제 우리가 핵분열을 꺼내는 게 사용 해결료거든요. 네. 그걸 그냥 공기 중에 그냥 세워뒀을 때 우리가 옆에 만약에 있다면 11초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석탄은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겠죠. 네. 작업자들이 뭐 바로 옆에서 죽고 그러진 않죠. 그래서 이게 사용 해결료 같은 건 차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사용 후 해결료나 이제 방사성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원칙이 경납입니다. 가두어 두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물로 바뀝니다. 일반 쓰레기는 뭐 부패를 한다든지 침출수가 나온다든지 하는 식으로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연물이 되는데 반하여 원자력 폐기물의 경우에는 경납, 가두어 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두껍게 지금 현재도 그냥 물에다 담아놓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이걸 계속해서 그렇게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꺼내서 나중에는 이게 드럼통에 넣어서 또는 뭐 캐스크에도 넣을 수 있겠죠. 그렇게 넣어서 이제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수분과의 접촉이에요. 수분과 접촉을 하게 되면 드럼통이 부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안에 있던 방사성 물질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외기가 오염이 돼요. 그러면 이 수분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지하수가 흐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지하수를 따라서 주변이 다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 그러면 수분이 전혀 침투하지 않는 수분으로부터 격리된 공간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의 문제죠. 더군다나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공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분장 지역을 확정해서 지금 공사에 들어간 나라는 핀란드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핀란드는 뭐 행운이겠죠. 거기는 제가 직접 가봤는데 자기들이 그러더라고요. 크리스탈 락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수정 안반인지 하여튼 크리스탈 락이 있는데 그 안반은 전혀 지하수의 유동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차단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게 이제 지하에 1000m 정도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건데 주변에 인구가 없어요. 핀란드는 굉장히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 면적 한 5배 이상 될걸요. 인구는 우리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토지의 여유가 큰 나라죠. 특히 이제 인구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운이 좋게도 수분이 이동하지 않는 그런 안반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모르죠. 왜냐면 핀란드도 지금 이제 짓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운영한 경험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야카 마운틴이 응회암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그 조직이 치밀한 그 암석의 구조가 굉장히 그 치밀한 네. 걸로 되어 있어서 물이 유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밝혀졌어요. 이메일을 과학자들끼리 주고받은 게 나중에 드러났는데 그 응해암조차도 수분의 이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1, 2년 그냥 두면은 뭐 수분이 좀 이동해도 괜찮을 수 있지만 10만 년 이상 이 물이 수분이 어떤 식으로 이동하고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이제 사업을 접게 됩니다. 그 야카 마운틴의 이 핵폐기물 처분장을 만드는 것을. 미국도 아직 처리를 못한 거네요. 없죠. 네. 지금 원자력 발전소 운정하고 나면은 중저준위 폐기물도 나오고 폐로도 해야 되고 고준위 폐기물도 처리해야 됩니다. 지금 폐로 비용 6,400억 책정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저준위 폐기물은 조그만 거 200리터짜리 한 드럼당 1,300만 원 정도 책정하고 있고 사용 해결료는 한 다발당 3억 이상 책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고요. 아까 그 사회적 비용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이 사회적 비용을 이제 원자력에다 포함시킨다 하면은 그러면 다른 발전소에서도 사회적 비용을 포함시켰을 때는 같이 포함시키는 게 맞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전주기 평가를 할 때는 원래 그거 다 넣어요. 그걸 왜 안 넣는다고 표현하시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인터뷰 같은 거 했을 때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충분히 넣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충분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특히 사용 해결료 처리
이 비용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어떻게 계산됐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기술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그 처분장을 입지시킬지 그 자체가 모호한 상태인데 비용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공기, 그러니까 납으로 된 그 납고 안에 공기 중에만 세워두면 된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방식으로 그냥 공기 중에 세워주는 겁니다. 그 대게 세우라고 하세요. 그 대게. 아니면 그 댁을 그 옆으로 이전해서 사시든지. 그러네요. 예.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뭐 공기 중에 세워놨다 그러면 그게 쓰러질 우려라든지 뭐 그거를 누가 훔쳐갈 우려라든지 왜냐하면 사용 해결료는 이게 또 군비 확산 문제하고도 연결돼 있는데요. 사용 해결료는 플루토늄이 있어갖고요. 이거를 이제 추출해냈을 때 그게 핵무기의 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테러리스트들한테 이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물질이에요. 그렇게 손쉽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IAEA라고 국제 원자력 에너지 기구라는 걸 만들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모든 발전소 안에 그리고 심지어는 대전에 그 원자력 관련 연구 시설 안에도 CCTV가 다 있고요. 이게 IAEA랑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물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되는 거지. 그렇게 그러면 왜 모든 나라가 고민을 하겠어요? 그럼 그분 다른 나라 가서도 말씀하시라 그래요. 그 간단한 걸 몰랐냐고. 진짜 통쾌합니다. 통쾌하네요, 교수님. 그리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재생에너지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제 외국처럼 노는 땅이 있다거나 태양이 좋다거나 아니면 바람이 일정하게 불어주는 지역에서는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국토도 좁고 그 다음에 국토의 한 70%가 산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구는 많고 그리고 태양광을 우리가 설치할 때 그럼 이게 우리나라 산업인가라는 걸 또 따져봐야 됩니다. 태양광 모듈 중국에서 들여오고요. 공사 이제 저임금으로 우리나라에서 하겠죠. 그리고 모듈만 있느냐? 거기에 전기가 직류로 나오기 때문에 교류로 바꿔줘야 되고 전압이 낮으니까 또 올려줘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를 전력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거의 생산하지 않습니다. 아니 다 그러면 외국에 그 태양광 부품을 합니다. 수입을 해야 된다 그 네, 말씀이세요? 네, 수입을 해서 우리는 이제 설치 공사를 하는 거죠.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술적 잠재량이 작년에 사용했던 전력량의 22배랍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가. 근데 왜 우리가 풍부하지 않죠? 독일 사람들이요 한국에 방문해서 너네는 우리보다 일사량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태양광 이렇게 적니?라고 오히려 저한테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지붕이 넓은데 왜 니네는 맨 땅에다 그렇게 많이 달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붕에 하고 모자라면 맨 땅을 해야 되는데 공간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비어있는 걸 보고 독일 학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좋은 공간이 왜 이렇게 비어있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가격도 싸질 수 있고 지금 예고하는 만큼 여기서 주장하는 만큼 그렇게 비싸지도 않겠네요. 비싸지 않죠? 지금요 2010년 이후만도요 태양광 발전 단가는 급속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태양광 학습 곡선이라는 걸 학자들이 만들어냈는데 태양광의 규모가 2배가 되면은 생산량이 2배가 되면은 가격이 22%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잠재량이 적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본 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고 풍력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뭐 풍력의 질이 좋지 않다. 풍력이라고 바람이 그냥 불기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계속 이제 일정한 방향을 오래 불어주는 거라든지 또 바람의 세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좀 중요한데 한국의 품질이 나쁘지 않다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에 관련해서 굉장히 잠재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작년에 세계 전체에서 태양광 패널 생산량 1위 기업이 어딘지 아세요? 한국의 하나큐셀이에요. 한국 기업이에요. 여기서 그 얘기도 하셨는데 태양광 산업이 한국 경제 산업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 다 중국 거다, 이런 않습니다. 얘기.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신성솔라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이고 우리 기술이잖아요. 네. 중소기업이지만 그게 굉장히 탄탄해졌어요. 그런 기술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조금 더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 전문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들을 어떤 새로운 시도로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한다. 이런 것들은 조금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도 비전문가들 동원해서 3개월 만에 후딱 이 결정을 내리겠다 하는 것들도 좀 이상하고요. 공론화 아마 지금 이제 전화를 이제 돌리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정말 이 전기 요금이라든지 산업 요금 때문에 영향을 받을 이렇게 바쁘게 하루하루 일하시는 분들이 과연 여기에 제대로 의견을 낼 수 있을까, 참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는 그 교수님 보시면 어떠신가요? 너무나 정상적이죠. 민주화될수록 공론화의 기회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요, 기술자예요.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이에요. 그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왜 가져야 되죠? 근데 이게 특히 더 문제는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위험하지 않다면 그냥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위험하다?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났습니다. 전문가들이 무슨 책임을 지고 있죠? 책임 안 져요.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가 나기 전날까지도 전문가들한테 후쿠시마 원전 안전하지 않는 거 아니냐고, 위험한 거 아니냐고 물었으면 그 사람들 위험하다고 답했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사고 전날까지도 후쿠시마 원전은 안전하다고 답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지금 전문가들 그 사고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지고 있죠? 그러면 그 사고에 대해서 지금 누가 책임지고 있나요? 사실 처벌받은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그 책임이 지금 지고 있는 형태가 뭐냐면 비용을 책임지고 있어요. 누가? 국민이. 지금 그 사고를 이제 처리하고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일본에서 추산해 보니까 21.5조 엔이던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15조 원 정도인데요. 그 돈 전문가들이, 대통령님 10명이 필요하네요. 그 돈 전문가들이 내나요? 안 되죠. 저는 오히려 이걸 짓는 거, 안 짓는 거를 애초에 물어보지 않고 전문가들이 결정해서 지었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거 이제서야 물어본다는 거예요. 당연히 물어봐야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위험 시대라고 불러요. 네. 굉장히 많은 다양한 과학 기술을 사용해서 우리가 생활의 편리를 누리고 살고 있지만 네. 그 편리는 위험과 거래된 형태예요. 위험을 일정 수준 감내하고 살거든요. 근데 그 위험에는 불확실성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전문가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불확실하고 어느 정도 정말 위험하고 안전한지를 완전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문가도 인간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게 계속해서 이런 지식과 기술이 늘어나면서 불확실성의 정도가 커지기 때문에 이때는 결정을 누가 내리냐면 전문가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탈정상사회라고 불러요. 포스트 노멀 소사이어티라고 부르는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위험의 크기를 알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거죠. 피해와 비용을 고스란히 져야 되는 것도 일반 시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R&D가 들어가는데 그 R&D를 감당하는 것도 결국 그 돈의 원천은 일반 시민의 세금이나 전기요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가 내는 돈으로 내가 원하는 기술을 이 정도 수준까지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게 대해서 의사결정 내리는 건 너무 당연하죠. 오히려 그렇게 물어오지 않은 예전이 문제가 있었던 거지 묻는 지금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주의, 엘리트주의에 너무 빠져 계신 분들이에요. 전문가가 왜 모든 걸 결정해야 되죠? 전문가가 완벽하나요? 신인가요? 다 아나요? 자기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여지를 남겨둬야 돼요. 그거는 누구에게 맡겨야 되느냐? 일반 시민에게 물어봐야죠. 지금보다 훨씬 더 공론화가 더 많이 일어나고 지금 10월 달에 공론화 과정이 끝났잖아요. 이게 정말 이슈 덩어리로 좀 남아서 이야기들이 일상생활에서 계속 오고 가고 해야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계란 살충제 사건이라든지 생리대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해화합물, BOC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 완전한 위험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제일 좋겠지만 그게 현대사회에서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위험까지를 우리가 감내할 거냐, 위험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시민한테 물어봐야죠. 사용자한테. 그리고 그거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당연하죠. 근데 또 이분들이 그래요. 시민의 대표 기구로, 대의기구로 국회를 네, 네, 만들어놨는데 맞아요. 네. 그럼 국회에서 처리하면 되지.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원전과 관련된 비리 얼마나 많았습니까? 더 이상은 그들에게 닫혀있는 의사결정 과정으로만은 이 문제를 푸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 사회가 이미 발견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을 더 연 거죠. 그리고 그게 일반 시민이 상식을 가진 일반 시민이라면 위험의 정도 어디까지 감내할 거냐 당연히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사회가 그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어디까지를 정말 우리가 고려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 어떤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이게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네. 교수님 얘기를 좀 듣고 나니까 제가 앞으로 저희 미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신고리고 오비코이 공론 탈핵 이야기들을 계속 일상생활에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교수님 같은 전문가분이 있어서 시민 한 명으로서 너무 감사하고.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자리에서 한 번 더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